통치체제의 정비가 있습니다. 이제 왕의 업적이 끝났고 이제 통치제도 할 때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속도를. 자, 보겠습니다. 이 통치체제의 정비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난이도가 넓지 않아요. 넓지 않은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절대 틀리지 않을 부분이고 나오게 된다면 아 이거 보너스 문제구나 하고 맞히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치제도 그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성육부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성육부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이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육부, 2부부터 공부까지 6명의 장관을 두는 제도, 이걸 이성육부제도라고 합니다. 자,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봐주시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중서문화성은 제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서성은 2부부터 공부까지 6명의 장관을 두었다. 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은 이성육부는 어느 나라 제도를 가져왔다고요? 중국의 당해 제도를 모방했다. 고려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하게 여러 나라의 제도를 다 모방해 옵니다. 되게 신라에 비해서 폐쇄적이게 개방적인 거죠. 훨씬 좋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중추원 보겠습니다. 중추원 마찬가지입니다. 송해 제도를 모방한 거죠.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밀은 군사기무, 승선은 왕명출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사대 삼사, 삼사도 마찬가지, 어사도 마찬가지, 송해 제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당나라,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제도, 독자적인 고려 제도도 있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 두 개는 알다시피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다. 자, 이 제도들은 봐보세요. 원간섭기에 명칭이 격화됩니다. 격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명칭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송나라의 황제국에 쓰는 용어예요. 격화됐다는 얘기는 황제국의 용어를 이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후국 또는 왕이라고 그러죠. 제국에 쓰는 용어가 됐기 때문에 격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도병마사가 꼭 같아 원간섭기에 도평이 사사로 봐보세요. 격화됐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계칭됐다 이렇게 맞아요. 계칭됐다 이렇게 만든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병마사 우리 고려 독자적 제도이기 때문에 격화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격화가 아니지.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든 거니까 계칭, 명칭이 바뀌었다. 물론 식목도감은 그대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태봉의 관제를 가져다 쓴 것도 있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오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태봉의 관제.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지금 식사한 지 1시간밖에 안 됐어. 기껏해 한 2시간 지났어요. 두 가지. 선생님 적어야 되나요? 광평성의 광치내. 광평성의 최고 고위 관리를 광치내라 했다. 가져왔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맥관등제? 구관등 제도를 태봉의 관제를 고려가 수행했다.
그만큼 여러 나라 또는 앞에 패망한 나라에 궁에 세웠던 나라에 태봉의 관제마저도 우리가 가졌었다. 되게 고른 나라가 개방적이다는 거예요. 되게 폐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앞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에 비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에요. 여러 나라 필요한 부분 다 가져서 쓰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21세기 사는 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필요한 거 가져 쓰잖아요. 다른 나라 거 구울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면 휴대폰도 벌써 S폰이 아니라 사과폰 가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죠? 필요하니까 다 쓰는 거잖아요. 개방적이잖아요. 그걸 내국적이라고 욕할 필요 없는 거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라 뭐 회사 브랜드 관계없이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수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서문화상 보겠습니다. 국정을 총괄, 정책을 심의 결정, 문화시중이 총일품 최고관이다. 문화시중 총일품이 봐봐. 우리가 총 18관등이죠. 응? 자,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간다고. 정종 이렇게 나간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정구품, 종구품 이렇게 된다고. 자, 종일품이 문화시중이에요. 제일 높은 신분이고, 원래는 우리나라에 치면 국무총리급이거든, 이게 지금 현재. 근데 문화시중인 국무총리가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출발한다는. 그럼 이건 뭐죠? 그냥 형식상 정일품이 있는 뿐이에요. 형식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조선도 똑같거든. 정일, 종일, 정구, 종구 이렇게 가거든. 자, 조선의 정일품 있어 없어? 있어? 뭐 있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 아실도 다 정일품이에요.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역사 지식을 좀 옆으로 좀 넓혀야 돼. 폭을 좀 넓혀야 돼. 정일이니까 뭐 이러고 갔겠지? 천만의 말씀. 조선은 FM 그대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대로 간 거예요. 고려는 문화시중을 정이 아니라 종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일 뿐이었다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춰야 돼.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이 부분은. 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고민거리지. 이게 같은 급수 아닌가? 같을 거야. 짐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 공부는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딱 틀리기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 나중에 선생님 모의고사 냈을 때 어떻게 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 한다고. 막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이. 고려의 정일품인 문화시중은 조선시대의 영의정과 같은 자리를 간직과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근데 뭐야? 틀리잖아. 이렇게. 완전히 틀리잖아. 이런 게 관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점 중에 애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우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애웁시다. 애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해합시다. 그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꼭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요. 제신 보겠습니다. 이품 이상의 백관을 통솔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제신의 제의 동그라미 쳐봐봐. 제의 동그라미.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야. 제신의 제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죠? 자, 중국 송나라의 제도 중추원이 있지. 중추원으로 봐봐. 중추원을 추부라고도 하는데 군사 기밀과 악멸을 담당해. 추밀 봐봐. 이품 이상으로 군국 기물을 담당하고 제신과 국정을 청하는 거. 추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 앞에 제하고 추하고 동그라미 치면 뭐가 돼? 제추가 되겠지. 봐요. 그럼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잖아. 제추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할까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에서? 국가의 중사를 결정한 게 어디예요? 여기. 도병마사. 자, 여기 강실 입구에 편말 붙여봐.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강실 하지 않고 다 고려시대 명칭을 붙이면?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도병마사라고 하는 관청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뭐하러 들어왔지 지금? 우리 백신 주사 어떻게 할까요? 우리끼리 토의 한번 해자고 결정하자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자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백신밖에 없겠지.
코로나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인가? 뭐 마스크 잘 씁시다, 거리두기 유지합시다, 손을 잘 씻읍시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 백신을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전 국민에게 빨리 맞힐 것인가? 그죠? 뭐 델타 변이 또는 델타 플러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세울 것인가? 각자 의견을 막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도병마사. 몇 명 정도로 구성됐나요? 30에서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 따봐. 다시. 원간섭기가 되면 명칭이 격화되나요? 개칭되나요? 뭐로? 적어볼게요. 도평이사단으로 개칭됩니다.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네? 그렇지. 그러면 30에서 70명을 비현화됐다는 얘기는 도평이사사의 역할과 어떤 파워가 강해졌다는 얘기야, 약해졌다는 얘기야. 약화된 거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낮은 애들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거든. 파워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저기는 로얄층 애들이 됐다면 로얄층 밑에 애들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파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간섭기가 되면 원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게 더 핵심이지 도평이사사에 의논한 게 별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격식을 갖춰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네. 자, 봐봐요. 도평이사사는 언제 없어질까요? 조선 초에 소멸돼요. 왜 소멸되냐? 도평이사사에서 이성계 알죠? 이성계가 뭐가 되나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조선의 왕으로 도평이사에서 결정돼요. 그럼 끝났지, 저 기능은. 저 기능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평이사사는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평이사사의 마지막 수명 다한 게 이제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지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으로 오면 어떻게 돼? 국가의 중대사를 누가 결정하게 돼? 의정부 서사제에서 의정부에서 이제 영의정, 자의정, 의정 안식들이 중요 결정사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흐름 잘 잡으세요. 네. 애우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아까 애우라는 거 하나 뭐밖에 없어? 제추회, 제신과 추밀,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장소는 어디에서? 도병마사. 강시국가에 도병마사로 적어놨다고. 뭐 여러분 전부 다 고위 관료들이라 봐야 되겠지. 어때?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위로 올라가 봅시다. 낭사, 삼품야의 관리로 의사대의 대관과 함께 석영, 간쟁, 봉박, 별표 5개. 가장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낭사, 삼품야의 관료로 의사대의 대관과 함께 석영,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관직은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데 고위 관료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석영, 간쟁, 봉박이 뭔지 봐야 되겠지. 자, 208쪽으로 넘어가다 다시 오자. 208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208쪽. 자, 위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경부터 보죠. 서경, 관리의 임명,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동의한다. 즉 내가 서명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서명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이만을 결제했어. 결제했죠? 예를 들어봐. 그럼 서명해야 돼? 서명 안 해야 돼? 사인해? 서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카드 결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쟁 보시죠. 왕의 잘못을 논하는 것. 왕의 잘못. 왕의 잘못 주로 뭘까? 정책이라든가 인사. 가로 열고 적어놔. 정책이나 인사. 정책이나 인사. 정책이나 인사. 그럼 오늘날에 뭐가 유사해요? 우리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사람 이름을 좀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인사청문회에 네, 땡땡 뭐 되게 복잡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석영, 간쟁, 봉 이걸 뭐라 불러? 대성제도 또는 거꾸로 불러서 성대제도라 불러요. 그럼 오늘날에 뭐가 비슷할까?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대성제도라 불러요. 대성제도 또는 성대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려시대부터. 그러니까 이미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은 청문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청문회를. 질문합니다. 시험 문제도 좀 난이도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청문회 대상이 누굴까요? 물어본다고. 고려시대. 고려시대 청문회 대상이 누굴까요? 어떤 관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될까요? 응? 꼭 가셔야 돼요. 고려는 모든 관리예요. 꼭 적으셔야 돼요. 고려는 모든 관리가 청문회 대상이에요. 즉 대상의 대상 직책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조선은요. 조선은 목민관이에요. 5품 이하의 목민관들이 해당돼요. 목민관만 해당되는, 목민관 이하급만 해당돼요. 목민관 이하만 해당돼요. 즉 해서 목사, 군수, 현령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중앙의 고위 관료가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간 해당 5품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청문회 대상이에요. 이런 게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런 문제는 어디에 잘 나오냐면 경찰이나 소방직에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보고 그냥 이렇게 장난치지 않는데 가장 장난 많이 치는 문제가 경찰, 소방. 당장에 우리 8월 20일 날에 경찰 시험 문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에 같은 얘와 같은 시험 문제들은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출제돼요. 또 소방도 이런 거 많이 내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박,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상서성 6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6명의 장관이 있다. 중추원, 추밀과 승선, 추밀 이품이상의 고위관료로 궁극기물을 담당하였고 재신과 국정을 총괄했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제추회의라고 하더라. 승선갑니다. 삼품이하로 왕명출납과 문신들의 중심으로 권례 수기를 담당하였다. 왕명출납 밑줄 권례 수기 담당. 권례 수기, 수기는 지킨다. 지킨다는 뜻이. 승선은 조선시대에 명칭이 바뀌죠. 뭐로 바뀌나요? 도승지로. 네, 도승지로 바뀌죠. 즉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죠. 3, 4 합회와 곡식의 출납 및 해결을 담당하였다. 별표 5개. 쉬운 문제 다 가지라고 주는 거. 3, 4 합회와 곡식의 출납 해결을 담당하였다. 땡땡 하시고 조선의 3사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언론 기능이죠. 조선의 3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의 기능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도병마사 생략하겠습니다. 도병마사 별표 5개. 설명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생략 여러분 읽어보시고. 식목도감 생략. 그 다음에 대간. 중서문화의 낭사와 의사들을 밑줄 그습니다. 이걸 대간이라고 합니다. 관리 임용 잘잘못을 비판합니다. 정치 운영의 견제 균형을 도모합니다. 일명이 뭐라고 무슨 제도로 하죠? 대성제도 또는 성대제도로 간다. 대성제도. 오늘날에 청문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패스. 넘어갑니다. 자, 기타 기관 가겠습니다. 빠진 부분. 자, 한림원은 보겠습니다. 예문관 소속의 한림원. 일규문서 및 왕명과 교수 작성을 하는 주관했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그 한자가 되게 중요한 한자가 들어가 있죠. 글 한자, 수풀림자. 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장원급제자들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자들이 한림을 다 있는 거예요. 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글 잘 쓰는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규문서, 왕명과 교수 작성을 하는데 얘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혹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림 별곡이라는 게 있죠. 한림 별곡은 이걸 누가 적었다고 하는 거예요? 글을? 누가 적었어? 한림원에 종사하는 고위 관료들이 뭐하러 갔어? 여행을 가서 뭘 하겠어? 기행문이야. 그래서 이런 글을 갖다가 뭐라 불렀어 그래요? 경기체가라고 불러. 그럼 경기체가 한림별곡은 다르게 해서 경기체가 다른 말로 해서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문학을 여기 잘 보이고 있어서 사대부 문학이라고 불러요. 자, 아주 쉽게 생각해봐. 고려시대 일반 농민들이 여행 갈 시간이 있나?
여행 갈 경비가 있나? 없지. 농사지어서 한 해 농사지어서 한 해 먹기 힘들어요. 그럼 양반들 정도야 돼야 어떻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한림원 출신들이 단체로 여행을 왔어. 못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저 바빠서 업무 때문에 오늘 비상근무해야 할 것 같은데 못 가겠습니다. 왜? 아니, 예교관이 없는데, 예교무서 제가 될 것 같은데, 저 남기고 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궁금하지? 한번 해봐, 전화로. 자, 서울에서, 개성에 주거든, 수도. 개성에서 저기 강원도 되게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시는 그 경치 어때요? 경기체가랑 놀러 가시는데 경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경기체가라 불러요. 이해 가셨죠? 경기도에서 쓴 작품이 경기체가 아니고 놀러 가셨다면서요. 여행 가셨다면서요. 그쪽 경치 어때요? 그럼 우리 보통 제주도 많이 놀러들 가시니까 여름 휴가철에 또 부산도 많이 가고 강원도도 많이. 요즘 해운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때요? 거기? 그래도 좋겠네요. 이렇게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 글을 이렇게 쓰는 글을 갖다 우리는 경기체가라고 그 대표적인 게 한림별곡이라 한다. 누가 놀러 갔다고요? 한림원의 학사들이 놀러 갔으면 그걸 한림별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춘추관, 실록과 국사 편찬을 했다. 실록과 국사 편찬을 담당했다. 실록은 왕조실록을 얘기합니다. 왕조실록을 국사 편찬을 담당하였다. 춘추관. 누구의 의미와 관련돼 있죠? 춘추는? 이건 역사책이죠. 누가 쓴 책이죠? 공자가 쓴 책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시기에 공자님이 살았던 시기 되게 혼란한 시기거든요. 8개 나라를 쭉 돌아다니고 공자는 끊임없이 관직을 탐하고 싶었지만 관직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8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기록을 하고 적었어요. 근데 그 기록한 게 어때요? 사계절 중에 봄과 낙엽이 지는 가을과 같더라.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사계절 봄과 가을 같더라. 그래서 책 제목을 춘추라 정했대요. 춘추라고 정했대요. 이해 가셨죠? 춘추라고 했다. 그 결과 동양 삼국 나라들은 역사서를 쓸 때는 춘추필법에 따라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들 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책들 전부 다 춘추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춘추필법은 도대체 뭘까요? 알아야죠. 춘추필법이 뭔지. 가장 역사책을 쓸 때 뭐가 필요할까요? 객관성이죠. 누구나 봐도 이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야. 인정해야 되겠죠. 10,000명에 해당되고 10사람 내지 20사람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역사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객관성에 뭐가 필요할까?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에 뭐가 필요할까요? 주관, 판단, 가치,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역사는 되게 나쁜 역사야. 이 정치가는 되게 망했어. 이 왕은 정말 아니야. 평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죠? 이렇게 객관과 주관이 합쳐지는 소설 방식을 춘추필법 이렇게 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책 이후부터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 3국은 거의 대부분 춘추필법에 의해서 역사 기록을 하게 되었다. 쉬운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설 방식 중에 하나예요. 왜? 객관과 소설이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선생님이 책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객관적인 내용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가끔 비판하는 경우도 있죠. 야, 이거 썩었어. 나쁜 놈이야.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뭐가 들어가?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게 춘추필법의 소설 방식이었다는 거죠.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은 실록을 기록하고 국사 편찬을 담당하였다. 고려와 조선 꼭 같습니다. 춘추관은. 사천대, 서운대, 천문관측입니다. 보문각, 경영과 장서를 관할하였습니다. 보문각. 그 다음에 전중성은 7급에 해당되는 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중성은 7급에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가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성종 갑니다. 현정까지 경기제. 성종부터 현정까지는 경기제라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아니고요. 경기제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경기제입니다. 경기도는 조선시대에 와서 경기도가 된 거고, 경기제란 뭐냐면 그 당시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그죠? 수도인 개성을 경제적 서포트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수도인 경기제는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경제 서포트 역할을 기능하겠다. 그 다음에 오도 양계로 구분하였다. 아까 오도는 이미 충분히 기억나시죠? 자, 복수 한번 합시다. 기억하는지 보자. 자, 여기 뭔가 지금도 있죠? 전라도, 여기 경상도, 여기 충청도, 서울, 경기, 인천, 양강도, 이쪽 황해도 쪽, 서쪽이네. 서해도, 강원도 쪽, 교주도. 가장 오래된 동네 어디예요? 팔도 중에 지금 현재? 전라도와, 그 다음 여기 뭐예요? 양계죠. 이쪽이 동해바다니까 뭐예요? 동계. 여기 북쪽이니까 어떻게? 북계. 합쳐서 뭐라 불러? 오도? 양계. 원래 오도가 몇 도로 출발했다고 그랬지 아까? 성종 때? 10도에서 이렇게 5도로 이렇게 바뀌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되게 이건 디테일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잡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삼경 사도호부 팔목. 삼경. 수도가 3개. 어딘가요? 개경, 서경, 동경. 개경, 서경, 동경. 그리고 숙종 때 뭐로 바뀌었나요? 동경이 남경으로. 그죠? 사도호부. 자, 뒤에 부자가 붙었네. 자, 가보자. 후삼국이 통일 과정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됐죠. 후삼국이 통일되다 보면 영토가 확장되겠지. 영토가 확장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땅에다가 새로운 땅이 추가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도호부가 설치되는 거예요. 도호부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럼 도호부의 기능은 뭘까? 행정적 기능이 강할까? 군사적 기능이 강할까? 그렇지. 왜냐면 빼앗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할 의미가 있지. 군사적 기능을 처음 출발하는 거야. 군사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나라가 안정화되면 어떻게 해?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면 어떻게 해? 중앙에 있는 왕이 되게 불편하지. 아니, 이 자식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군사적 기능이 뭐로 바뀌까? 점차? 그렇지. 군사적 기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부라는 통일 이후에 되게 중요한 지역의 4개를 빼앗았겠구나. 그죠? 후백제 땅을 빼앗았을 거고, 신라 쪽 땅을 빼앗았을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위쪽의 땅들도 빼앗았을 거고. 자, 후백제 땅을 한번 빼앗았다 봐. 예를 들어보자. 후백제 땅을 빼앗았어. 땅을. 그럼 남쪽이 안전해야 될까, 불안해야 될까? 그럼 이걸 뭐라 볼까? 남쪽이 안전해야 되겠다. 안남 도호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도호부가 늘어났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이거 아셨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고. 도호부. 이런 의미였구나. 여기도 모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새롭게 잡아보는 겁니다. 팔목은 설명드렸습니다. 팔목에 관련된 부분. 목사가 파견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파견되나요? 처음으로? 태해전광 경성 목현에서 처음으로 지방간에 파견된 시기는? 응? 그래서 빨리 혹시 이게 방송 보는 분들 계시는데 대답 못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계속 마이크만 잡고 있으면 야 영상 보시면 되니까 나랑 오프라인 앉아있는 사람이 별 차가 없네, 수준이 비슷하네, 이런 자만심을 가질 수 있어. 오만해질 수 있어. 영상 보신 분들이. 목사가 파견됐다. 언제? 태해전광 경성 목현에서. 성종 왜 그래? 진짜 선생님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야 돼? 성종 때 처음으로 어디에? 12목에 목사가 파견됐다. 현종도 몇 목으로 축소됐다?
팔목으로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서 12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식사 시간 지나가더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5도 갑니다. 일반 행정구역 안찰사를 파견해 돈의 순찰에 별표 갑니다. 5도에 일반 행정구역에 안찰사를 파견하여 돈을 순찰했다. 안찰사 밑줄 긋습니다. 좌측 여백에 공간이 있을 겁니다. 조선은 관찰사라고 적어놓습니다. 급수가 오늘날의 도지사급입니다. 현재 도지사급입니다. 관찰사, 조선은 관찰사, 고려가 안찰사. 구분하라고. 도지사급인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찰사부터 가겠습니다. 안찰사는 경관직으로, 안찰사는 경관직. 선생님 지방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관직이야. 여기는 뭐죠? 지방에 있는 지방직이에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경관직이란 서울에서 근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개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5품에서 6품의 하급직이며 여기는 3품 이상의 당상관이에요. 당관상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 전라관찰사, 경상관찰사, 충청관찰사는 되게 고위 관료예요. 네, 언제든지 서울에 와서 그 육부의 장관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경관직입니다. 여기는 경관직,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5에서 6품의 하급직입니다. 5에서 6품의 하급직이며 6개월의 임기가 6개월이에요. 여기는 1년짜리예요. 그래서 시험 요소가 막 널렸죠. 그죠? 6개월이 1년직이며 취소도 없습니다. 취소라고는 근무하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취소도 없으며 여기는 있나요, 취소가? 아니, 조선시대에 관찰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냐고, 근무하는 장소가 있냐고. 뭐예요? 응? 내가 적을게. 모르는 것 같아서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 뭐라 불러? 가명이라 불러. 누가? 도지사 근무다는 거야. 군수가 근무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군수. 동원이라 불러. 구분해. 아셨죠? 아니, 우리 근현대사업 할 때 동학에 대한 부분 되게 많죠, 양이. 그죠? 동학 근무할 때 뭐라 불러? 동학 교도들이 어디를 점령했다고 그러? 전주 가명을 점령했다, 접수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요즘 말로 치면 뭐가 되는 거야? 도청이지.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도청이 동학교도들이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지. 그럼 뭐야? 행정이 마비될 거 아니야. 그죠? 관청이 넘어갔다는 뜻이잖아.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청이라면 뭐 돼? 옛날에 뭐라고 할까? 인천광역시청 뭐라고 할까? 가명이라 부르겠지. 군은 뭐라 부른다고? 동이라. 자, 앞으로 잘 봐봐. 사극 같은 거 봤을 때 입구 딱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한자로 동헌인지 가명이 잘 보시라고. 드라마 보면 거의 대부분 동헌에 들어가요. 그죠? 동헌에 들어가면 군청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 앞으로 사극 볼 때 동헌인데? 그럼 군수급에 해당되는 관청인데 이 정도는 그냥 눈치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역할 가겠습니다. 6개월의 짧은 임기로 취소도 없는 임시직으로 관할 구역내에 대한 순시, 감찰의 임무를 담당했다. 그만큼 파워가 약했다는 뜻이에요. 양계 갑니다. 북방 국경지대에 설치했습니다. 이걸 양계라고 합니다. 아까 지도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북계와 동계 두 개를 합쳐서 계가 두 개라 해서 이걸 양계라고 합니다. 그럼 양계 짱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죠? 짱이 뭐라고 한다고요? 짱을? 병마사라 하더라. 병마사 몇 명일까요? 양계니까? 2명일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1명이에요. 병마사는 1명입니다. 병마사는 1명이고요. 요즘이면 군에 본다면 아마 사단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전방에 사단장급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병마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까요? 병마사는 보고의 의무와 그 다음에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중앙의 국가를 중대사는 전쟁이 뭐라고요? 토병마사에 보고가 되고 토병마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한 명이 여러분들 충격이죠. 선생님 양계니까 병마사가 2명 되지 않겠습니까? 병마사는 한 명이고 병마사 밑에 양계, 북계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고위 관료들이 쭉 이렇게 직급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현과 속현.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 파견되는 속현. 구분이 간단합니다. 지방간이 파견된 건 주현,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건 속현. 어디가 더 많았다? 속현이 더 많았다. 그럼 고려시대 완전하게 지방 세력을 다 장악하거나 통솔하지는 못했다는 거지. 하살표 하셔야 되겠죠. 옆에다가 왜? 조선과 비교되기 때문에. 조선 땡땡 하십니다. 조선에 땡땡 하시고 속현 소멸. 조선시대 속현이 소멸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선은 모든 주군연에 전부 다 관리가 임명됐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강화된 거야. 국가에서 관리를 임명하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시죠. 여러분 공무원 학교하면 제일 먼저 지방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국 같은 경우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 다 차가 재수없게 시청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재수 좋은 건가요? 시청 가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뭐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 거의 여러분들은 동사무소라고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 시 같은 경우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군청, 그 다음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향과 부곡, 특수행정구역으로 주현의 수령이 향의를 통해 간접 통제했다. 주현의 양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냈으며 자르시고요. 이미 기출이면 그거. 과거 응시나 국학 입학이 제한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승려가 더 될 수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무신 정권기에 공주 명학소에서 향수복의 폐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공주 명학소에 누구? 망이 망소의 난을 계기로 적어놔야 되겠죠. 망이 망소의 난을 계기로 향수복의 폐지 현상이 활발해졌고 조선 초에 제수상으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자, 보시죠. 신라가 통일되는 과정 중에 군 포로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때 만드는 게 향, 그 다음에 부곡입니다. 주로 어느 특정한 공간에 이 사람들 전부 다 가둬놓는 겁니다.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농업에 정착하게끔 하는 겁니다. 농업에 정착하게끔 합니다. 고려로 와보겠습니다. 꽃같은 고려도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겪습니다. 꽃같이 뭐가 있을까요? 황과 부곡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특정한 공간에 농업을 정착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군에 차출돼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소민이라고 부르죠. 소는 특별한 공간에 있긴 한 거죠. 수공업에 종사자들. 여기 마찬가지 농업의 종사자들. 그래서 통일신라는 향과 부곡이고 고려는 향, 부곡, 소가 더 추가됩니다. 조선시대 향, 부곡 또는 소가 소멸됩니다. 달라야지. 조선 새로운 나라니까. 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향, 부곡, 소가 소멸되면 누구의 숫자가 증가될까요? 그렇지. 양의 수가 증가되면 국가에서 이익되는 건 뭘까요? 군역자와 공부, 즉 조세 내는 사람들 숫자가 증가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되죠. 그럼 국가의 수익이 당연히 증대되겠죠.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노비도 좀 빨리 좀 없애지. 그죠? 네, 노비도 빨리 좀 없앴으면 어떻게 군대 갈 사람하고 세금 내서 훨씬 더 많아질 거야. 양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노비 해방이, 공노비 산업이 해방이 언제예요? 법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때요. 19세기 후반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 공노비 해방된 지가 2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21세기 초잖아요, 지금 현재. 19세기 후반에 없어졌으니까 기껏해야 한 3, 40년? 그 전까지 우리나라 노비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방되고 나는 그 시점쯤 됐을 때는 아직 완벽하게 노비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만 1894년 갑오개혁 때 해방됐지만 해방된 전국에서도 노비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하고 관계없이. 얼마나 웃기는 사회예요. 네. 다행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나서, 그죠? 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다, 내가 노비에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런 제도 하에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삶이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신분을 갖다가 나눈다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이어서 갑니다. 향리 보겠습니다. 수령 밑에 조세, 부역, 소송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노획부대는 일품군의 지휘권을 갖다, 일품군이 적었습니다. 일품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일품군이란 전쟁이 나게 되면 당연히 군수물자를 갖다 이동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품군이라 불러요. 전쟁이 발생하면 군수물자 운송하는 사람들, 이 지휘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향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향리? 고려 향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품군 지휘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선의 향리도 똑같은 일품군 지휘권이 있느냐?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런 파워적인 면, 파워면에 본다면 고려 향리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조선 향리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고려 향리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일품군 지휘권에 관련된 부분. 자, 또 이어서 갑니다. 향역은 세습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향리면 본인도 향리가 되는 거예요. 향리가 어려워하지 마세요. 거울 향자 관리 리자예요. 우리 마을의 하급 관리예요. 요즘에 우리가 9급, 8급, 7급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제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급, 8급, 7급 할 때 하급 관리를 하지 않죠. 공무원 합격했어요. 되게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되게 사람 이렇게 보죠, 요즘에는. 아니,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된다니까? 네. 여러분 학력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 지적 능력들이 뛰어나서, 공무원 합격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빡세다던데. 아, 예.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어떻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라떼는 말이야 2달에서 합격했어. 옛날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네. 그때 기출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이씨, 이것도 문제라고 낸 거야? 왜? 수준이 낮아졌어요. 되게 낮아졌어요. 지금 어떻게 수준이 엄청 높아졌단 말이에요.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공부할 때 가르칠 때 보면 야, 씨, 이거 나 고시 공부할 때 공부한 건데? 왜 이런 게 나오지? 네. 가끔 내가 여러분 보는 경찰 준비하는 형법도 가끔 봐보거든요. 씨, 판례 이런 게 나와? 예전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한번 얘기했나? 처음에 여경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형법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형법 문제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행인 B를 갖다가 손으로 하나 쳤습니다. 이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살인, 상해, 절도 이렇게 나왔어요. 살인죄는 아니죠. 절도도 아니죠. 절도는 삥 뜯어 먹는 거니까 뭐겠어 그러면. 상해죄잖아요. 이게 형법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도 없어요.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예. 또 도박을 어느 시점부터 도박의 행위로 봐야 되니까 패를 나눌 때 뭐를 시도할 때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들. 그래서 이거 이럴 때 합격해야 되는데 그때 공부 조금 했던 애들이 여경도 되게 합격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경 준비하신 분들은 가면 선배들이 있을까요? 야, 나는 말이야 몇 년대 이렇게 예. 그때 혹시 이걸로 합격하신 거죠? 상해.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예, 기출문제 봤더니 그렇다는데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시험 문제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실력이 되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충 공부해서는 어림없다는 겁니다. 왜? 상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보여요, 가능성이. 그래서 최상위급까지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호랑이도 지 새끼 한 마리 잡을 때 최선을 다하듯이 최선을 다하셔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하셔야 돼요. 떨어지고 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역전이라 불리는 땅이 지급돼서 예역전 밑줄 긋습니다. 예역전. 원래는 뭐였나요? 예역전 전에?
한해과, 그렇죠. 향제도 즉 월급이죠. 요거 뭐죠? 개정전시과 때 지급되었고,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나요? 한 번 더 바뀌었죠? 네, 경정전시과 때는 예의 역정이 되죠. 대신에 뭐가 소멸되나요? 두 번 줄 수 없으니까 한해과는 소멸돼야 되겠지. 이때 경정전시과 때는 뭐야? 예의 역정이 지급되었고, 뭐는 소멸돼야 된다? 한해과는 소멸돼야 된다. 월급 두 번 줄 수 없잖아,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예액장 땅이 불리는 땅이 지급됐고, 가교를 통해 중앙관료로 진출됐다. 뭐라 적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무슨 향리가 과거시험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적어야 되고, 상층 향리만이 과거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졌다. 하층 향리는 과거시험 응시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금년 얼마 안 됐죠? 지방직에 나왔으니까. 모의고사 수없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층 향리만이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조선의 향리는 과거 응시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명분은 가능하겠죠. 왜? 고려와 조선의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뭐죠? 양인 이상이신 분이 누구나 가능해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양인은 뭔가요?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어. 우리 그 직업군이, 고려와 조선의 직업군이 딱 4가지밖에 없어. 사농공상이야. 뭐야? 사대부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공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4개의 직업군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이걸 뭐라 부른다고? 끝말자를 써가지고 말업이라 불렀다고. 직업이 4개밖에 없으니까 말업이 여기야. 지금 수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21세기엔. 자, 여기 봐요. 어느 직군부터 그러면 도대체 양인으로 볼 거냐는 얘기죠. 여기에요. 농민상부터 양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틀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수업 시간에 충실했던 사람들, 수업 시간에 그냥 책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 얘기했던 것들 다 나왔어요.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책에 쓰진 것과 여러분이 노트하는 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선생님 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생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선생님이 기억하고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선생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다 기억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삼경제, 이건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개경, 서경, 동경, 경주. 그리고 문종과 숙종 때는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동경이 남경으로, 오늘날 서울로 바뀌었다. 됐죠? 자, 오른쪽에 고려의 지방간제 보세요.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지방, 경기도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나요? 경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살짝 가로열고 경기지자 넣어주시고, 수도에 인접한 특수행정구역으로 어디를 서포트한다고 그랬지 아까? 수도인? 개성을 서포트하는 것이 경기제라고 그래서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개성이라고 하는 특구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개성에 사는 사람들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개성의 양반들이 그 관직 생활을 하게 되면서 미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개성을 사는 특징을 삭제시키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개성에 사는 특권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런 형벌을 뭐라 볼래요? 응? 응? 고향으로 보내는 걸 뭐라 불러? 응? 그렇지. 자,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왔고 양반애들은 거의 대부분 개성에 살아요. 개성에 살아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뇌물을 받는다든가, 좀 미미하게 했지만 뇌물을 받는다든가 범죄에 연루됐던가 이런 사람이 계속 관직을 가지고 개성에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기양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고을 향자니까 낙향시켰다는 거죠. 고을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즉 개성에 사는 특권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기향과 기양은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건 미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특권을 삭제시키는 거고, 기양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유배형에 처해지는 것 같다고 기양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 시험에 사료로 거의 대부분 17, 8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다음 어느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렇게 보죠. 개성에 사는 특권으로서 관료가 미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기양하는 범죄가 기양시키는 형태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쭉쭉쭉 적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면 어느 나라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기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고려이겠지. 기양은 복잡해지겠지. 고려, 조선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왜? 두 개의 복지 선택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복지 선택지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고려 물어보는구나. 딱 눈치채면 돼.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요령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보겠습니다. 양강도,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서해도. 장을 뭐라고 한다? 안찰사라고 한다. 안찰사는 지방직이다, 경관직이다? 대답해요. 경관직이다. 오품육품의 하급 관료일 뿐이다고 그랬어요. 조선의 관찰사는 전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시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군현, 지사, 군수, 현령, 촌장. 기획합니다. 동계와 북계, 군사적 행정구역, 장을 병마사라고 한다. 병마사 밑에 진장이 있으면 진장이 2명이죠. 그러니까 병마사가 1명이고 진장이 2명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려의 간품과 간직. 자, 고려시대의 품계는 2품 이상의 제추, 6품 이하의 참상직, 7품 이하의 참하직으로 구분하였다. 크게. 관직 보겠습니다. 정직, 체하직. 정직은 공부할 필요 없어. 정직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으니까. 체하직만 보면 되겠지. 임시직이며 업무 수행 시 급료를 받습니다. 임시직이며 체하직. 산직 보죠. 산직은 간품은 있고 직책이 없는 허직이야. 관리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게 설치되었다. 간품만 있고 직책이 없다. 요즘 가서는 참 좋지. 왜? 일을 하지 않고 통장에 월급 콕콕 박히니까 얼마나 좋겠어. 놀고 먹는 백수잖아. 네. 근데 놀고 먹는데 월급에 통장에 막 찍히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이거. 선생님이 가장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발령이 났어. 발령이 났는데 내 책상이 없어. 근데 놀고 먹는데 통장에 돈은 막 꼬박꼬박 들어와.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야, 이거 산직이구나. 허직이구나. 관직을 하면 내가 놀고 먹는 직책 얼마나 좋겠어. 네. 부러움의 대상이죠. 검교직 봅니다. 자, 5품 이상의 무관 4품 이상 해당 주였으면 녹봉과 토지가 지급되었다. 승진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 승진 후 대기자야. 네, 승진을 했는데 없어. 검교직입니다. 동정직, 음서나 과거 합격하거나 내 자리가 없어. 동정. 자,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봐봐.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지방직 같은 경우 지금이 몇 월 달이지? 8월 초가 됐지. 면접이 인천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면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면접이면 아마 8월 중순쯤이나 되면 면접자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교육 들어가서 한 15주 정도 교육을 받을 거고, 빠르면 10월, 11월 달에 발령 날 거거든요. 근데 10월, 11월 달에 발령이 안 나고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월급을 안 준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대기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준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게 동정하지 않을까요? 야, 합격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 야, 진짜 너무했다. 네, 이거예요. 음서라든가 과거시험을 합격했는데도 합격이 발령이 나지 않고 있어. 근데 월급은 나와. 동정직이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첨설직이 별표입니다. 별표 한 3개 갑니다.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꼭 적어야 돼. 시대, 첨설직 앞에다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나왔지. 봐봐. 고려 말이라고 나왔어. 고려 말, 홍건적과 애국의 침략 과정에 군공을 세운 자들이, 되게 많은 군공을 세운 사람도 있을 거야. 군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품계만 있는 유향품관이 널리 존재했다. 품계가 있다고. 매품 품계는 있다고. 이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유향품관이다. 이걸 뭐라 불러? 같은 말로 한량이라 불러요. 네, 한량이라 불러요. 자, 봐볼까? 월급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월급은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놀고 먹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우 저 한량 같은 놈 이랬어요. 왜? 맨날 놀았어요.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들은 놀아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24시간 책을 볼 수는 없지 않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죠?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고 씻는 시간 여러분들 쉬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지금은 애는 똑같겠지. 근데 어머니 눈에 어떻게 볼까? 항상 쉬는 놈처럼 보이는 거야. 놀고 먹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아이고 한량 같은 놈, 용돈 다르지?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손 벌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량이야. 돈은 호주머니에 들어오고 공부는 하되 네, 놀고 먹는 거. 유양품가는 늘어난다. 시대를 물어봅니다. 고려말 홍건적 애국 침입 때 군공을 채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 첨설직. 시대를 물어보면 무조건 고려말 공민왕 우왕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 선택지 하나 고르시면 돼요. 왜? 공민왕 때는 홍건적인 침입이 빈번했고, 그죠? 우왕 창왕 시기는 애국의 침범이 되게 빈번했고, 시대의 선택지를 여러분 잘 고르시면 돼요. 넘겨갑시다. 군사제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